자, 2학년 3반 문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강 자료를 올리기 위해서 수업 촬영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두근두근 내 인생 어디까지 했냐면 이 슬러시 친 부분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서아라는 가상의 여성 소녀, 가상의 여성 소녀를 내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여성 소녀에게 받은 이메일에 답장을 쓰기 위해서 고민하는 모습. 자, 그 이성 소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낀 주인공이 답장을 쓰는 과정인데, 답장을 쓰기까지 굉장히 고민하고 굉장히 근심 어린 어떤 모습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답장을 쓰려고 하는데 잘 써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잘 써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소녀에게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면서도 그리고 상처를 주지 않고 그리고 때이른 만족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감정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답장이 쉽게 써지지 않는 그런 어떤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그 편지 속의 어떤 내용에는 아직 쓰진 않았지만 연습한 어떤 내용을 보면 대학 인문대생이 어떤 어려운 현학적인 용어나 철학적인 어떤 관념적인 용어들이 제시되기도 하면서 유치원생이 천진난만한 어떤 감정과 표현이 섞인 어떤 표현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제시되고 있었어요. 자, 그런 이유는 현재 주인공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어찌 보면 첫사랑인 그 이서아라는 가상의 소녀에게 가진 마음 자체가 순수했기 때문에 유치원생다운 천진난만한 어떤 순수한 어떤 감정도 동시에 드러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표현을 누군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일본어를 독학한 친구에게 네 말 속에는 노인과 야쿠자와 여고생의 말투가 다 섞여 있다, 이런 어조와 문체가 고루고루 섞여 있다라고 한 그 장면이 생각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 흡사 내가 현재 답장을 쓰려고 하는 현재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후의 장면, 지난 시간 이후의 장면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래도 정말 괜찮단 말인가? 나처럼 괜찮은 아이가? 라고 하면서 나같이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아이가, 괜찮은 내가 어떻게 그 답장 하나 못 써서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지?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나는 수심에 잠겨 먼 곳을 바라보았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을 하는 거죠? 내가 이메일 답장을 멋있게 나의 마음을 다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에요. 자, 그리고 그 수심이 마음에 든 나머지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그 수심이라는 것은 근심과 걱정이라는 표현이지만 실제로 이서아라는 첫사랑에게 갖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 자체를 내가 좋게 생각했다는 거죠.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심까지도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나의 사랑의 감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서아라고 말줄임표가 나오죠. 이서아 점점점 말줄임표가 나오죠. 그 말줄임표는 이제 주인공인 아르미의 침묵인데, 이 침묵 속에 여러 감정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자, 어떤 감정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수심이 마음에 든 나머지 그 이서아에 대한 어떤 생각을 놓지 않았다고 했었죠. 자, 놓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그 여자아이를 떠올려 보는 거야. 그 여자아이를 떠올려 보면서 내가 관념 속의, 마음 속의 그 대상인 이서아를 생각해 봅니다. 서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수심에 잠긴 이유라고 하면서 첫사랑에 빠져버린 그런 장면으로 설명을 하죠. 자, 사물의 이름을 처음 배우듯 발음하는 세 글자였다. 자, 그러자 한밤중 아무도 모르게 소나무 가지에 얹혀 있다는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떨어지는 눈덩이처럼 가슴 속에 조용한 기척이 일었다 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뭐인 듯, 뭐뭐인 양, 뭐뭐처럼 이런 어떤 문학적 표지가 쓰이면 비유법 중 직유법이 적용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직유법은 일단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제시가 되는데, 원관념은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대상이고 보조관념은 그 원관념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서 제시한
다른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는 반드시 유사한 속성이나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 라고 강조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툭 떨어지는 눈덩이처럼 이라고 해서 이 눈덩이가 보조관념으로 쓰인 거고, 자, 원관념은 가슴속의 조용한 기척이죠. 내 마음속에 울린 이서화에 대한 마음속 울림이 원관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표현들도 있고, 자, 그 다음 보면 고요라는 이름의 바람이 따로 있기는 한 듯 쩌렁쩌렁 정막이 울려 퍼졌다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출제 요소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면 어때요? 고요. 자, 여기 보세요. 고요. 자, 고요는 조용하고 적막한 걸 말하죠. 자, 그런데 이 고요라는 이름의 바람이 따로 있긴 한 듯. 그 다음 쩌렁쩌렁 정막. 이 쩌렁쩌렁이라는 소리는 조용한 거예요? 아니면 조용과는 거리가 먼 반대의 개념이에요? 반대의 개념이죠. 자, 그런데 쩌렁쩌렁과 정막이 서로 결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결합이 돼 있죠. 정막은 조용하고 고요한 것인데 쩌렁쩌렁이라는 소리와 같이 지금 결합이 돼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을 결합할 수 없는 두 개념이 모순된 채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 병치할 수, 서로 결합할 수 없는 두 용어가 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그 용어 사이에는 모순이 있다라고 하죠.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데 문학적으로는 이게 성립이 가능해요. 자, 그런 어떤 문학적 성립, 즉 문학적 기법을, 표현 기법을 우리가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시했죠. A라는 상황과 B라는 상황이 상충되어 모순될 때, 또는 A라는 용어와 B라는 용어가 서로 결합될 수 없는데 모순되어 결합할 때, 그것을 우리가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역설법이 적용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요는 쩌렁쩌렁이라는 소리가 들릴 수 없다. 또 정막이라는 용어도 쩌렁쩌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을 의도적으로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해서 왜 그러면 역설적 표현을 썼느냐?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 가상의 소녀 이서화가 나의 어떤 아름이 어떤 삶의 큰 존재의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거죠. 나의 삶의 큰 의미로 다가온 아름이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역설법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바람이 13계급 중 0계급에 속한다는 고요라는 단어를 읊어보았다. 자, 여기에서 0계급이라는 것은 과학용어예요. 자, 바람의 세기를 0계급부터 그 숫자를 올려가면서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계급이 올라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0계급이라는 과학용어를 동원한 이유는 마음속의 어떤 울림, 이서화에 대한 나의 사랑의 감정이 마음속의 울림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울림이 퍼짐이 공기 이동이 전혀 없는 0계급으로 지금 표현이 된 거예요. 그만큼 나의 마음속은 적막하고 고요한데 그 안에 이서화라는 소녀가 들어와서 울림, 커다란 울림을 일으켰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바람이 13계급 중 0계급에 속한다는 고요라는 단어를 읊어보았다. 그것은 곧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기척. 자, 이 부분도 역설법이에요. 자, 조용한 기척. 자, 조용하다라는 것은 일단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아무 소리도 없는 것. 기척은 뭐예요? 기척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아무 소리도 없는 것과 기척이 결합됨으로써 모순된 어떤 상황을 설정한 거죠. 자, 모순된 상황이 어떤 의도적 설정, 이것을 역설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설법이 지금 두 군데에서 제시가 된 거예요. 자, 쩌렁쩌렁 정막과 조용한 기척.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자, 당시의 고요한 마음속에 이서화라는 존재의 울림, 이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역설적 표현을 지금 활용했습니다. 쩌렁쩌렁 정막, 조용한 기척. 자, 이 두 부분이 역설법, 상황이 모순된 어떤 표현들을 제시한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동그라미를 만들어냈다. 신기한 일이었다. 자, 0계급은 아무것도 할 줄 없을 줄 알았는데 0계급이 무언가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0계급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람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공기 이동으로 바람이 정의를 내려요. 자, 공기가 자 뭐예요? 그 온도의 어떤 속성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자 주변 공기가 온도 차이 없이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때 자 그것을 바람이 없다 또는 여기에서 우리 본문에서 제시했듯이 0계급이다 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0계급의 바람은 아무런 어떤 움직임 없이 조용하고 적막한 상황인 줄 알았는데 그 고요하고 적막한 0계급의 고요함이 그 이서아라는 가상이었던 소녀가 나의 마음속에 큰 어떤 울림을 만들어냈잖아요. 따라서 과학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울림이 나의 적막한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을 여기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0계급이 그 고요와 적막의 상황이 나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일으키고 있었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속의 울림으로 인해서 내가 답장을 써 내려가는 상황을 지금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일단 첫 문장을 써야 해. 첫 문장을 써야 되는데 첫 문장이 잘 써진다는 거예요? 안 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을 쓰기는 어렵진 않지만 그 대상이 답장을 쓰는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연인일 때 또는 연인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대상일 때에는 굉장히 답장에도 신중을 기하게 되죠. 왜 그렇죠? 마찬가지잖아. 내 마음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이 표현이 맞을까? 이 표현이 적당할까? 이 표현을 내가 씀으로써 상대방을 언짢게 하진 않을까? 마음에 들어할까? 이런 어떤 고민들 때문에 이러한 어떤 문장 표현이 가장 적절한지의 유무를 계속 따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첫 시작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해보는 학생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문장을 써야 되는 첫 문장이 안 써지는 겁니다. 자, 그런 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두고 보자고. 나는 허공에다 대고 안녕이라는 말을 써보았다. 자, 하지만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아 소매 끝으로 쓱쓱 지웠다. 잘 지내니? 라는 말도 반가워라는 말도 마찬가지였다. 자, 그 다음 표현 중요하죠. 한 소년이 80 먹은 폐와 심장 혈관.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누구의 나이를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부분이에요. 누구의 나이를 처음으로 언급한 대목이죠? 이 부분이 나 아름이 어떤 신체 나이가 80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물리적인 어떤 시간은 불과 몇 년 흐르지 않았지만 지금 신체 나이와 정신적인 어떤 성숙도는 특히 여기서는 신체 나이죠. 신체 나이는 80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인생을 다 산 것이죠. 거의 80에 다다랐다는 거는. 자, 그래서 현재 아름이 어떤 처지를 잘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빨리 늙는 병, 졸업병에 걸려있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처음으로 언급을 한 대목입니다. 신체 나이를. 자, 그래서 한숨이 대기를 흘렀다. 나는 김서린 창문에 대고 글씨를 쓰듯 뿌옇게 변한 찰나의 공기 속에 다시 그의 이름을 써넣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두근두근 내 인생의 상징적 의미 두 번째 의미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서아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조용한 기척, 실제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기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인데 조용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역설법을 적용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이다? 그런 가상의 소녀이지만 서아를 만날 것에 대한 또는 서아와 이메일로 그 감정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어떤 설렘과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까? 자, 넘어가서 자, 그래서 지금 답장을 이제 써 넣기 시작합니다. 자, 적어 넣는데 그러자 하늘 위로 자, 생뚱맞은 문장이 영화 자막처럼 돋아났다. 갑작스럽게 내가 답장을 쓰고 있는데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문구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답장을 쓰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풍향계가 움직이기 시작 이런 어떤 문구가 갑작스럽게 떠오릅니다. 연애 편지에 풍향계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다.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어떤 문구가 자연스럽나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편지를 주고받거나 연인 간의 편지를 주고받을 때 풍향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써보거나 아니면 받아본 친구 있나요? 어렵죠, 용어가. 그래서 지금 신체와 정신적 나이가 높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선가 자, 삐걱하고 낡은 풍판이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자, 나는 머리 위로 지나가는 활자를 한자 따라 읽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시작이 어려웠지만 그런 영화 속의 한 문구와 장면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보세요. 중략 부분 줄거리 보면 나는 서아가 암에 걸린 소녀가 아니고 30이 넘은 무명 시나리오 작가임을 알게 되고 그 후로 나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된다. 자, 이거 우리 영상에서 확인을 했어요. 자, 원래 이서아라는 존재는 없었고 그 실제하는 존재는 바로 누구였어요? 이 시나리오 작가였잖아. 남자였잖아요. 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받은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병세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중략 부분의 내용이 생략이 돼 있고요.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아빠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아빠 이렇게 부르죠. 그래 아름아, 저 눈이 벌고 나서야 평소에 내가 아빠 얼굴 보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았어요. 이 부분 우리 주제의식을 전해주는 부분이죠. 평소에는 몰랐어요. 여러분 영상에서 봤잖아요. 영상에서 아름이가 아빠와 함께 별똥별을 보다가 눈을 뜨니까 어땠어요?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죠. 실명을 한 거예요. 병세가 악화되면서 실명을 한 부분이 우리 영상 속에서도 제시가 됐었는데 영화 속의 한 장면에서 자, 그런데 우리 실제 원작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다는 거죠. 나 아빠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내가 아빠를 볼 수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아빠를 볼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놓이니까 평소에 내가 얼마나 아빠 얼굴 보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뭐냐면 평소 내가 살아가면서 실제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의 얼굴을 또는 보고 살아가는 것 또는 함께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일상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2학년 3반 친구들하고 이렇게 보내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매일매일의 그 일상이 어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순간순간들이다 라는 그러한 어떤 깨달음과 교훈을 전달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아버지가 손으로 내 머리를 만졌다. 나는 아버지 커다란 손바닥 안에 내 이마가 폭 안기는 느낌이 좋다고 생각했다. 아빠를 또 불러봅니다. 아빠, 나는 호흡이 달려 한동안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그래 아름아. 자, 그 다음 중요하죠. 나 좀 무서워요. 지금 죽음에 임박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대목이에요. 자, 그래서 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물론 지금 아빠 품속에 있지만 무서워요. 이런 장면입니다. 자, 말조림표. 자, 이 말조림표도 출제가 잘 되죠. 자, 이 말조림표는 그러한 어떤 두려움을 호소하는 아들에게 위로를 해주지 않아요. 지금 죽음에 임박했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포옹으로서 아빠는 아들을 꼭 껴안는 포옹으로서 말없이 위로를 해주는 장면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 아버지의 슬픔을 드러낸다. 아버지의 커다란 슬픔을 나타낸다. 자, 아버지는 상체를 숙여 날아났다.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상체를 숙여 안았다. 자, 앉기만 해도 지금 아름이는 환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간호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가 더 힘껏 앉습니다. 자, 아빠가 더 힘껏 앉는 장면. 포옹으로서 아들에 대한 어떤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랑곳하지 않고 힘껏 안았고요. 자, 그러고는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잠시 휘청댔다. 자, 뭐뭐처럼 뭐뭐인 양 뭐뭐이듯 이런 문학적 표지가 직유법이라고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원관념은 뭐예요? 원관념은 자식이고
깃털은 보조관념인데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공통점과 유사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죠. 공통점은 뭐예요? 가볍다. 자, 아름이도 아픈 환자의 몸이기 때문에 어린 아들이 가볍고 그 다음에 깃털도 가볍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지난 보강 수업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데 그때 선생님이 얘기한 것이 이런 거예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선생님이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내 얼굴이 우유빛깔 같지 않아? 내 얼굴이 우유빛깔 같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공감을 하면 괜찮은데 공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공감하지 않는 경우는 우유빛깔과 그 얼굴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비유적 표현에는 이런 유사성과 공통점이 인정돼야 돼요. 인정이 안 되면 비유법으로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잠시 휘청댔다. 아버지의 몸이 물론 아들을 아는 어떤 힘겨움 때문에 휘청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휘청된 거예요? 이제 아들이 죽음에 임박했음을 직감한 아버지가 큰 슬픔에 휩싸였기 때문에 지금 아들의 무게 때문이 아닌 심적인 어떤 고통 때문에 휩싸인 겁니다. 휘청된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장면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아픈 아들로 인한 죽음에 임박한 아들을 안고 있는 데 대한 어떤 슬픔, 큰 슬픔을 휘청됐다라는 표현으로 제시했어요. 마치 세상 모든 것 중 병든 아이만큼 무거운 존재는 없다는 듯. 자, 이 부분은 도치법이 적용된 부분이라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돼요. 이 부분. 자, 이 부분 도치법이 적용된 부분인데 도치라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도치법 또는 어휘 순서가 바뀌어서 적용돼 있어도 도치법이에요. 그러면 문장의 순서나 어휘 순서를 왜 뒤바꿔서 지금 배치를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뭘까요? 맞아요. 강조예요. 강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뭘 강조하고자 했냐면 지금 보시면 원래는 어떤 표현이에요? 마치 세상 모든 것 중 병든 아이만큼 무거운 존재가 없다는 듯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잠시 휘청댔다. 이게 원래 올바른 문장 순서죠. 자, 이런데 문장의 순서를 뒤바꿈으로써 현재 아버지의 극에 달한 어떤 슬픔을 강조하고자 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치법이 쓰였고 병으로 인해 아름이 몸은 가벼워졌지만 그런 아름이로 인한 슬픔과 사랑, 책임감 이런 것들이 커졌다. 슬픔과 사랑, 책임감 이런 것들이 더 커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표현을 문학적 수사 기법 중에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힘에 붙여 바들바들 손을 떨었다. 잠시 후 내 가슴께로 펄떡이는 아버지의 심장 박동이 전해졌다. 이 부분도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이죠. 쿵쾅 쿵쾅. 자, 이 부분은 지난 시간 보강 수업을 여러분이 살펴보면 알겠지만 전반부에 이 심장 박동 소리가 있어요. 이 전반부의 심장 박동 소리는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인 나와 엄마 사이의 심장 박동 소리 교감 소리였거든요. 교감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제시되어 있는 쿵쾅 쿵쾅은 아빠가 아름이를 꼭 껴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 느끼고 있는 또는 아름이가 아빠에게서 느끼고 있는 심장 박동 소리예요. 자, 여기에서 이 심장 박동 소리는 아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빠의 큰 사랑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감정 그리고 동시에 내가 죽을 것에 대한 아버지의 두려움 그런 어떤 감정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 사랑의 감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 이런 감정이 동시에 쿵쾅쿵쾅이라는 아빠의 심장 박동 소리를 통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약하고 희미하지만 분명 거기 있는 소리였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어떤 파동 안에 머물렀다. 서로의 파동 안에 머물렀다 하는 것은 서로의 감정을
지금 뭐 교감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자장 끝 맨 나중에 그려지는 동심원이 토성 주위 고리처럼 실제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 놓이면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을 위기에 처해서 그 순간이 임박해 있다면 굉장히 말로 표현 못할 그런 어떤 슬픔에 휩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장면이고요. 자, 계속 보면 우리를 오목하게 감쌌다. 아주 오래전 어머니 뱃속에서 만난 그런 박자. 자, 우리 본문이 전반부에 쿵쾅쿵쾅이라는 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것이 태아였던 아름이와 엄마 사이의 그 심장 박동 소리 교감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의 아빠의 어떤 심장 박동 소리는 일단 그러한 엄마와의 어떤 교감보다 현재 아버지와의 어떤 포옹은 그런 엄마와 태아 시절에 느꼈던 그런 교감과 흡사 유사했다라고 내가 느끼는 겁니다. 아름이가. 자, 그래서 그 느낌을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것과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비로소 알아낸 기분이었다. 자, 태아 시절이었던 아름이가 느꼈던 그런 엄마와의 어떤 교감을 다시는 느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죽기 직전에서야 자, 아빠가 나를 꼭 안아줌으로써 내가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제시했어요. 자,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아는 팔에 힘을 주었다. 자, 그러고는 다시 자리에 누워 어머니를 찾았다. 자, 엄마를 불러봅니다. 엄마, 응?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라고 했어요. 응, 다 물어봐. 혹시 나 무섭지 않았어요? 자, 무섭지 않았어요에 담긴 의미가 뭐냐? 자,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 살지 않았지만 그 병에 걸린 채 쭉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생각했던 표현인데 엄마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지금까지 간직했다가 죽기 직전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내가 무섭지 않았어요 라는 것은 여기서 영상에서 우리가 봤듯이 미란이가 이 아이를 낳기 전에 굉장히 무서워했던 거 기억나요? 이 아이를 낳기 전에 영상에서 미란이가 태어나지 말기를 바랬다라는 어떤 표현 기억나요? 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병원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가 굉장히 아픈 아이고 태어나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름이도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이 몸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이 엄마의 그 당시의 심정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무섭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 어머니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녀석아. 가끔 궁금했어요. 엄마랑 아빠랑. 내가 병들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봐 두려우시진 않았을까. 굉장히 어떤 성숙한 어떤 상황에서의 깊이 있는 사고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였으면 지금 이런 어떤 사고가 어렵죠. 내가 당시에 태어날 때 병들어서 무서웠던 게 아니라 혹시 병든 채로 태어난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봐 두려우셨던 건 아니에요? 이런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조루증에 걸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까봐 평소에 걱정했었고 그것이 내가 태어난 순간에 엄마가 그런 것을 어떻게 느꼈을까를 죽기 직전에 한번 물음을 던져본 겁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어쩌면 간신히 울음을 참고 계신지도 몰랐다. 또 엄마를 불러봅니다. 엄마. 어머니가 갈라지는 목소리를 냈다. 응. 배 한 번 만져봐도 돼요? 이 부분도 출제가 잘 돼요. 배 한 번 만져봐도 돼요? 라는 것은 평소에 엄마가 둘째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었죠. 숨기고 있었는데 이미 아름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영화 속의 장면에 어떤 장면이 있었죠? 엄마가 급하게 뭘 숨기는 장면이 있어요. 아니, 사진 말고 엽산 약을 숨기잖아요. 그 약 표면에 뭐라고 써 있었지? 엽산이라고 써 있었고 헤모글로빈이라고 써 있지 않았어요? 아, 그게 엽산인가? 하여간 철분제를 숨기는 장면이 있어요. 그 철분제를 숨기는 어떤 장면을 아름이가
받기 때문에 목격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물어보지 못하고 있다가 죽음에 임박해서야 물어봅니다. 그래서 배를 한번 만져봐도 돼요라는 것은 이미 동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동생을 가졌다는 사실 이걸 알고 있어요. 자, 어머니는 당황했다. 왜 당황했어요? 숨긴다고 숨겼는데 이미 아름이가 알고 있어서 당황한 거예요. 그럼 엄마는 왜 둘째 임신 사실을 숨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름이가 뭐 할까봐, 속상해 할까봐. 왜 속상하죠? 내가 아직 치료 중이고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나의 치료가 다 끝날 때까지 나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둘째를 가진 것에 대한 어떤 실망. 자, 그런 것들을 느낄까봐 엄마가 감춰왔던 것인데 실제로 아름이는 그런 어떤 감정이 있었겠지만 죽음에 임박해서는 그런 어떤 서운함이나 서러움보다 그 둘째 동생에 대한 어떤 마지막 어떤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자, 왜 그랬어요? 그냥요, 알고 있었니? 어머니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왔다. 한참 전에 엄마 먹는 그 약 엽산 맞죠? 걱정돼서 한번 찾아봤어요. 일부러 숨긴 거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하죠? 어머니의 어떤 미안한 감정이 잘 드러나고, 응,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언젠가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제 머리에 형 손바닥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다고 말해주세요. 이 영상 속에 있는 시나리오의 대사죠. 자, 우리 영화 속에서도 언젠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제 머리에 형 손바닥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대사를 해요. 자, 그래서 둘째를 가진 데 대한 어떤 서운함이나 서러움의 감정보다는 그래도 형이 한번 둘째, 내 동생에 대한 애정과 애틋함이 손길이 닿았었다 라는 것을 전해달라라는 그런 어떤 유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죽음을 예감하면서 형이 동생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정이었던 감정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응, 알아요. 했고, 왜 즉임이냐고, 조금만 참다 갔지 그러셨냐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죽음에 임박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품에 안고 새 생명에 대한 그런 어떤 애착과 형제애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아픈 자신을 두고 동생을 가진 부모님에 대한 어떤 원망보다는 그런 동생에 대한 동생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정을 더 잘 보여줬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할게요. 예, 수고했어요.